근데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한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경복궁에 깃든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복궁 하면은 떠오르는 게 광화문이잖아요. 경복궁의 정남문이 광화문인데, 솔직히 광화문으로 입장해서 경복궁을 둘러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오늘 우리가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보이는 문이 신무문인데, 신무문이 경복궁이란 궁의 전체를 봤을 때 북문에 해당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추문, 건춘문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에 두 큰 문이 이런 게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홍례문 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두 겹으로 된 큰 문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경 베이징 여행을 하고 자금성을 보고 온 사람들이 좀 우리 궁은 초라하고 예소하고 중국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복궁의 면적이 자금성의 약 7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자금성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자금성에 가면은 건물들이 엄청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금성 건물보다 좀 규모면에서 작아 보이는 거는, 자금성은 그냥 평지 허벌판 위에 우뚝 세우다 보니까 그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려고 높고 크게 세운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풍수도참이라고 해서, 풍수와 그 도참은 도시의 수도를 정하는 원리를 풀어낸 사상인데, 풍수도참에 의하면 베이징은 아주 별로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허벌판 평지 위에 궁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이상적 그 궁궐의 터로 봤던 공간에 비해서 좀 요건이 좀 부실합니다. 근데 바로 이 서울의 이 경복궁 자리는 풍수도참 사상에 입각해서는 최고의 길지다. 왜냐하면 좌청용 우백호, 좌청용이 낙산이고 우백호가 인왕산이고요. 주산, 조산, 백악산과 남산이 남북으로 둘러싸고 있고, 저 뒤로는 북한산이 이렇게 크게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풍수도참에 의해서 아주 안정적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궁궐이 지붕이 낮고 아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주변의 지세와 조화를 모색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건물만 돋보이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주변의 지형과 어떤 그 산세,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궁궐 건축을 모색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금성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이 경복궁 근정전을 보면서 경탄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 궁궐의 전형을 경복궁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 근정전 가기 전에 건천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정도까지 제가 경복궁 어릴 때 와봤을 때까지만 해도 향원정 뒤는 허벌판이었어요. 여기가 뭐였냐면은 70년대까지 그 경무대 이후에 청와대가 되는 이 대통령실의 경호실 연병장이었어요. 그래서 차지철이 여기서 경호실 군인들을 사열을 하고 했대요. 바로 요 자리. 여기서요? 요 자리. 여기가 경호실 연병장이었어요. 근데 차지철 또 총 맞아 죽고, 박정희 대통령 또 이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한테 저격을 당한 이후에, 이제 여기가 나중에 이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다 밀어버렸거든. 밀어버렸던 곳을 다시 복원을 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왜 밀어버렸을까요? 원래 저기 없었어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건물하고 저쪽에 보이는 한옥 건물하고 다 없었어요. 아, 그럼 다시 언제 지은 거예요? 이거 이제 2000년대 초반쯤에 다 복원이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복원이 완료된 지 한 10수년밖에 안 됐다. 여기가 왜 일본 사람들이 밀어버렸을까요? 왜요?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건물 이름이 건천궁이라는 궁인데, 경복궁이라는 궁궐 안에 고종이 나중에 궁을 또 만들어요. 이게 건천궁이라는 궁인데, 경복궁 뒤에다가 고종이 자신만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별도의 무대를 생활 공간을 만들었던 공간이 바로 건천궁입니다. 그래서 이 건천궁이라는 궁궐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복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의전을 하는 궁궐 모양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생활 공간처럼 만들어 놓고 건천궁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요. 이건 뭐냐면, 경복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차로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이성계가 이 경복궁을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정도전이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이 만들었는데, 정도전은 이 그 유자의 나라, 사대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은 여기서 근면하게 사대부의 뜻을 받아서 근면하게 이래라. 그래서 근면하게 정사를 봐라 해가지고 경복궁 제일 큰 건물 이름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이 뭔지 근면하게 정사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들어 앉아 있으면 불편한 집이 경복궁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괜히 신하들 말 들어야 되고 그런 느낌이거든. 이 근정전에 임금들이 별로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경복궁 짓고 나서 나중에 왕들이 야 여긴 너무 답답하다 해가지고 아름답고 정원이 예쁜 궁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저쪽에 종로 3가 쪽에 있는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주로 창덕궁에 많이 기거를 했습니다. 거기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이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왕이 문종, 단종, 세종 몇 명 없어요. 이게 경복궁 역사에서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지느냐? 임진왜란 때 사라집니다. 비 오는 밤에 백성들 몰래 야반 도주를 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선조예요.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했어, 비 오는 밤에.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서울이 이제 왜군들이 득실거리네? 네? 그리고 왕은 백성들 보고 도망갔네? 그 멘붕이 온 백성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 버리고 떠난 왕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경복궁을 사실 왜군이 불지른 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들어와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진왜란 때 홀랑 다 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아무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고. 이거 두 개만요? 아, 다 여기 밑에 다. 경복궁까지요? 경복궁 전체가 다. 광화문부터 다 홀랑 타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때 홀랑 불탄 경복궁이 폐허로 얼마나 동안 지속이 됐을까요? 27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왕들은 주로 창덕궁에 살거나 아니면 광해군은 뭐 경희궁이라는 궁을 또 새로 지어요. 서대문 쪽에다가. 그래서 경희궁 짓고, 나중에 덕수궁은 고종 때 확장 개보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희궁, 덕수궁은 나중에 생긴 거고, 아무튼 주로 왕들은 창덕궁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70년 동안 폐허였어요. 이 폐허였던 경복궁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여러분들 아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가들이, 외척 세력들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이 나라의 그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세도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하겠다 해서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단행했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경복궁 중건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폐허 위에 다시 지은 게 바로 경복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복궁은요 흥선대원군의 작품이다. 근데 그때 경복궁에 들어왔던 고종은 애기였잖아요.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근정전하고 뭐 이렇게 궁궐을 보면은 이 고종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경복궁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장성한 다음에 고종이 자기만의 독자적 정사를 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의 공간을 증축해서 확장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든 공간이 바로 향원정, 경복궁 후원에 있는 정자 뒤쪽에다가 자기만의 궁궐을 만든 게 건천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성황후, 민비하고 고종하고 세자가 다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느냐? 바로 1895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바로 당시 민씨 일가와 함께 정사를 좌지우지하던 명성황후, 민비를 아주 눈에 같이 여겼던 일본인들이 결국은 일본인, 즉 낭인이라 그러는데 한마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경복궁에 난입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장소가 바로 이 건천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자신들의 그 폐악질, 아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된 공간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강점하자마자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만국 박람회 뭐 이런 거 서울을 개최하면서
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국 박람회 개최하면서 뭐 비용 조달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지 알아요?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을 뜯어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궁궐 건물을 뜯어 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비싼 돈을 치르면서 궁궐 건물을 뜯어다가 자기 집에 옮겨 놓는 거야. 그래서 경복궁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뭐 그런 그 아주 그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작품인데 경복궁은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완전히 해체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바로 흥선대원군 세국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고종은 좀 외국의 그 제국 서구 제국과 대등한 어떤 국가를 꿈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실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정사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 위협감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발전소와 전등 전기 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바로 또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경복궁에 있으면 깜깜하잖아요. 밤에 그 등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있으니까 자객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고종이 바로 이 전기 설비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가 설치된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 기록화는 남아있어요. 점등식을 하는 장면. 근데 그걸 왜 했냐면은 고종이 밤새도록 여기를 환하게 비춰서 자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계를 삼엄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 전기 설비를 최초로 하게 되죠. 그때 그 설비를 했던 사람이 미국의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사에서 와서 이 건천궁에 전기 설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향원정하고 이 건천궁에 가로등이 설치돼서 밤에 전기가 짠 하고 켜질 때 신하들이 우와 하고 놀라고 탄성을 질렀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건천궁에서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세력을 등에 업고 일본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여기에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명성황후의 건강을 돌보던 의사들이 당시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미국인 여의사들이었어요. 장로교의 애니 앨러스라든가 릴리아스 호튼이라든가 이런 여자 의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명성황후의 시위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 상황들을 릴리아스 홀튼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잘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문헌이 당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자 친일 내각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인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정치 세력이 경복궁을 접수를 해요. 고종은 세자와 함께 어디에 갇히냐면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지복제라는 건물에 갇힙니다. 이게 그 고종이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보면은 옆에 무슨 향원정 정각처럼 약간 정자 비슷한 건물도 있고 이렇게 청나라풍의 양식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벽돌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건물이냐면 고종이 책을 모아서 독서를 하고 연구를 하는 서재 건물로 쓰였던 건물. 지복제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 고종 왕과 세자가 유폐가 돼요. 그래서 활동을 못해요. 김홍집이 올리는 거 다 억지로 결제하고. 근데 고종이 공포에 떱니다. 왜냐하면 내 왕비가 이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 나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수락관에서 올라오는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유일하게 고종이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과 아주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라든가 벙커,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에비슨, 게일 이런 선교사들이 고종과 가장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하들도 못 믿어. 그래서 언더우드가 TF팀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께 음식을 갖다 바칠 그 공사관의 부인과 선교사 부인들을 조직을 해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매 끼니 고종이 먹을 음식을 바로 저기 중구 정동에 있는 선교사 거주 지역에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고종께 나르는데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철가방이 개발이 됩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언더우드가 직접 용접을 하고 재단을 해가지고 철가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물통, 미국산 자물쇠를 찬 거예요. 예1이라는 상표에 자물쇠를 잠궈가지고 고정하고 언더우드만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언더우드가 자물통을 잠근 다음에 종이로 봉인을 해요. 거기다 언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철가방을 보냅니다. 음식을. 그럼 저쪽 정동에서부터 경복궁까지 배달을 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지복제로 배달이 오면 고종이 그 자물쇠에 있는 봉인을 확인하고 언더우드 도장이 찍힌 걸 확인하고 뜯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같은 열쇠를 가지고 철가방을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꺼내 먹었어요. 그런 과정으로 오랫동안 음식을 해던 거예요. 밤에는 또 자객들이 난입을 해서 왕과 세자를 또 위해를 가할까봐 고종이 나는 당신들밖에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한테 자신의 경호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방이후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 연명장이었는데 총 저격 사건으로 또 박정희와 경호실장이 죽었잖아요. 옆에 궁정동에서. 아무튼 여기도 총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 왕실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이 선교사들한테만 유일하게 무기 소지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문문 들어왔는데 신문문으로 들어올 때 권총을 소지하는 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헐버트, 아펜젤럼, 에비슨 같은 선교사들이 매일 밤 순번을 돌아가면서 바로 지복제 옆에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한테 누가 자기 침입하면 바로 총을 꺼내서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바로 을미사변 직후에 고종을 여기서 보호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래 거쳤는데 문제는 이게 피로감이 누적이 되잖아요. 선교사들 선교 사역도 해야 되는데 선교사 부인들, 공사관 부인네들 매일 음식을 해다 바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건 임시 방편이다. 해서 바로 윤치호의 아버지인 윤흥열 장군과 이 선교사들이 내통을 해서 고종과 세자를 탈출을 시켜서 제3의 모처로 모셔야겠다. 미국 공사관이라도 모시자. 해서 첫 번째 탈출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게 바로 춘생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문으로 오면서 옆에 조그만 쪽문들 같은 거 보였잖아요. 그런 쪽문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춘생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담벼락 이런 게 많이 철거되고 하면서 춘생문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어쨌든 선교사들과 친미파 윤흥열 장군을 비롯한 친미파 그 대신들이 고종을 정동으로 탈출시키려던 1차 시도가 있었는데 내부자의 밀고로 의해서 김홍집 정권에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종은 다시 세자와 함께 잡혀와서 다시 이곳에 입회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춘생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선교사들이 고종의 정치적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단행했던 아주 역사적 사건이고요. 근데 이걸로 큰 코너에 몰려요. 왜냐하면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친일파들과 일본 일제 당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들 선교사들이 왜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 하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빌미를 춘생문 사건이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이 제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미파와 선교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친러파 대신들하고 이용익이라든가 이런 친러파 대신들과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러시아 관계자들이 또 다시 제2차 탈출 작전을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탈출 시도를 성공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간 파천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왕이 옮겨왔다라고 해서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두 번째 탈출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을 하고 거기서 약 1년 가까이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기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나라의 왕이 자기 궁궐을 버리고 남의 나라 공사관에서 1년 가까이 기거하며 친일 김홍집 내각을 폐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제 왕국의 왕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제로서
서구 제국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제국,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한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그 과도기에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고,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현장이 바로 지복제 건천궁입니다. 네. 저기 이 향원정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시설인데, 이 향원정 뒤쪽으로 보이는 높은 그 탑같이 목탑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저게 지금 현재 80년대에 건축된 대한민국 민속박물관입니다. 저 건물이. 저 건물이 그 현대 건축은 아니고요. 전통 궁궐 건물은 아니고 현대 건축인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속리산의 법주사에 있는 팔상전인가요? 그 사찰 건물이에요. 사찰 건물의 목탑 양식의 건물이고, 그 밑에 기단부 박물관의 건물은 다리 같은 걸 이렇게 해놨는데, 불국사의 그 청운교인가요? 그 불국사의 그 계단 있잖아요. 그 불국사에 있는 계단을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복궁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유교의 이념에 입각해서 조성된 유교 이데올로기를 구현한 공간인데,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했던 이 조선 왕실의 공간 안에다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말 무식하게도 불교 사찰 건물을 저 안에다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궁궐의 이 전체적인 이 그 실루엣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죠. 저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구조물이고, 경복궁 안에 저런 시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는 솔직히 넌센스다. 그리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남국 박람회 개최하고 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국에서 수집된 불교 문화재들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도탑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개성에 있었던 경천사 10층서 탑, 그게 90년대까지도 이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문화유산을 일본 사람들이 막 옮겨다가 조선 왕실 궁궐 한복판에다가 전시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완전히 다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의 한 흔적들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곤룡합이라는 공간이고, 여기 오코루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명성황후가 기거를 하셨던 공간이고, 1895년 을미사변 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그리고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궁녀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것도 다 복원된 건물이라서 아마도 그 터를 발굴을 해서 그 위에 상상을 해서 다시 건물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 공간에 이제 이사벨라 비숍 여사라든가 애니 앨러스 선교사, 언더우드 부인 같은 선교사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왕비의 건강을 돌보았던 그런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이 경회루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궁궐에 있는 그 루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 옛날에는 잔치죠. 잔치를 벌이던 그런 공간으로 보이고요. 또 왕이 풍류를 즐기던, 궁궐 생활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서면은 2층 루각이 엄청난 돌기둥으로 높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그 풍광을 더 이렇게 서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높은 루각입니다. 그래서 경회루라고 되어 있네요. 루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벽이 없는 건물인데 마루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걸 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서루, 촉성루 이런 루들은 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 루가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저 서촌에 보면 누상동, 누하동이라고 있거든요. 누상동하고 누하동이 바로 이 경회루에서 봤을 때
보이는 위쪽이 누상동이고 경회루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아래쪽이 누하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촌에 가면은 이 경회루를 모티브로 한 지명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청와대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쭉 내려왔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 자리가 옛날 고려시대에는 그 궁궐 같은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실제로 저기에 원래 남경이라고 해서 개경 아래쪽에 있는 거의 준서울 같은 도시로 불렸어요. 궁궐 그 부속 건물도 있었던, 그래서 경무대라는 지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청와대 자리부터 여기까지가 다 사실은 궁궐 부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정도전은 북악산에서 조금 아래쪽에 편편한 이 평지 지역에, 언덕보다는 평지 지역에 경복궁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문문에서부터 뒤로 왔는데, 이제 왕이 주로 국가 의례를 보는 근정전 입구까지 측면까지 와 있습니다. 근정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정궁의 가장 상징적 랜드마크인 근정전이 바로 뒤로 보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2층 지붕에 조선시대 역대급 규모의 건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불탔기 때문에 19세기에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중건된 비교적 조선시대 한옥 건축 문화재 중에서는 젊은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보이시다시피 금정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면하게 정사를 보는 정이다. 그래서 이 경복궁이라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왕으로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처럼 여겨졌던 이름이 바로 근정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정전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는 좀 저쪽에 코너에서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볼 때 근정전의 멋과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저쪽 코너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정일품, 이품 이래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하들의, 대신들의 품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정전은 사실 여기서 왕이 직접적으로 정사를 보던 것은 아니고, 국가 의례가 있을 때, 즉위식이라든가, 외국 사절이 왔을 때 환영 행사를 한다든가, 여기서 이제 큰 노천에서의 축제, 공연이라든가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여기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모이고, 그런 식의 행사를 하던 행사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텔 라운지, 요즘은 좀 호텔 라운지나 경기장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요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노천 행사를 할 경우에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을 칠 때 줄을 묶어놔야 되잖아요. 예, 천막을 칠 때 줄을 묶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오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아래 있는 돌이거든요. 이 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박석이라 그래요. 얇고 너른 돌을 박석이라 그러는데, 얇을 박자예요. 넓을 박자이기도 하고, 얇을 박, 넓을 박 다 이제 해당되는데, 어쨌든 얇을 박자를 씁니다. 그래서 얇고 너른 이 돌을 깔아놓은 이유가 울퉁불퉁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저렇게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판판하게 해놨으면 더 좋을 것을 여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불규칙적으로 박석을 깔아놨을까? 미워가지고 예? 만지면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프게 해서 오래 못 있게 하려고? 네? 네? 귀여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두 가지 큰 설이 있어요. 박석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으로 깔아놓은 이유. 첫 번째는 여기가 임금님이 오가시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그 내시들이라든가 대신들이 급하다고 판판하게 돼 있으면 막 뛴단 말이야. 근데 뛰면은 그 품위에 어긋나고 예의에 어긋난다 해서 조심조심 다니라고. 그래서 일부러 길이 울퉁불퉁하고 이러면 조심조심 다니니까 걸음걸이를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계의 뜻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돌을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재단해서 쫙 깔아놓으면 낮이 되면요 여기가 햇볕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나무도 그늘도 없잖아요. 그럼 왕이 여기서 뭘 할 때, 신하들이 뭘 행사를 할 때 햇볕이 판판한 돌이 깔려 있으면은 반사가 돼가지고 눈으로 반사광이 들어온대. 근데 이렇게 거친 돌을 깔아놓으면은 이 햇볕이 덜 반사가 돼서 눈이 안 부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 저쪽 코너로 한번 가서 볼까요? 이런 위에 올라가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이 근정전 옆으로 박석이 이렇게 아래로 경사가 져 있어요. 이게 아주 수평으로 딱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싹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정전 왕의 지존이 있는 공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땅이 이렇게 경사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근정전 지붕에 떨어진 물이 아래로 처마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옆에 박석 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쪽까지 자연스럽게 물줄기가 이 박석의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다 모이게 되는 과학적인 원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이제 문화재 청장을 지내셨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용준 전 문화재 청장님, 그분이 이제 최근에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에서 경복궁을 썼거든요. 그분이 문화재 청장을 하면서 경복궁 관리사무소장이랑 같이 와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경복궁의 장소가 어디냐 물었을 때 경복궁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소장님이 바로 여기로 모셨대요. 그래서 바로 요 코너, 여기에서 바라본 근정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근정전의 풍광 중에서 가장 예쁜 곳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근정전 저기 그 꼭대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거기서 찍는 것보다 여기서 찍는 게 근정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풍수의 그 인공과 자연의 이 조화를, 음양의 조화를, 그다음에 이 과대하지도 않고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과시적이지 않은 이렇게 그 주변의 경관과 규모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조화의 미덕이 잘 살아나는 궁궐의 그 넉넉함과 아름다움, 소박하지만 결코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을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청용인 우백호인 인왕산, 그다음에 저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북악산이 근정전 양쪽으로 이렇게 포진이 돼서 이렇게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준 그 전 문화재 청장한테 그 관리소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장 경복궁이 아름다울 때가 바로 비 오기 직전,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저기 비가 갑자기 떨어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기에 떨어지는 물들이 서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대. 그래서 물줄기가 쫙 적시면서 물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광경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비 오기 직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비가 저기서 지붕에 떨어진 물이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 한번 그 운치와 그 시간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경복궁의 그 북문에 해당하는 신무문에서부터 건천궁, 향원정, 그다음에 경회루, 근정전에 이르기까지의 그 답사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정전 뒤에 이 사정전에서 고종이 진무를 보던 시기에 김옥균의 그 요청에 의해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올린 병원 선교와
교육 선교의 윤호가 이루어졌던 역사적 공간이 바로 이 경복궁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로 볼 수 있고요. 이후에 고종이 서구 열강과 일제 침탈 과정 속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그 이후의 춘생문 사건, 그런 역사적 격변,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지복제와 건천궁에서의 역사가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자체는 우리 민족사의 조선 말기에 아주 중요한 그 궁궐 건축이기도 하지만은 또 선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경복궁 답사를 통해서 과거의 이 한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또 역할과 또 흔적들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좋은 순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